사건의 이면을 다양한 시선으로 교차 분석하는 지적 담론회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세 건의 1급 수사 기록들은 처음엔 모두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시신 위로 하얗게 밀가루가 덮인 기괴한 살인 현장, 그리고 경찰의 보호망이 사라진 지 불과 나흘 만에 벌어진 참극, 또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밤에 벌어진 비극적인 위장 교통사고까지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범죄들의 실체를 어떻게 명확히 밝혀내고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직 형사로서 현장을 누볐던 저는 현장에 남겨진 피와 땀 그리고 차가운 과학적 물증만이 침묵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진실을 말해주는 절대적인 척도라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파일러이자 범죄학자인 저는 조금 다른 렌즈로 이 사건들을 봅니다. 물리적 증거가 범인을 잡는 도구라면 그 이면의 범행 동기와 일그러진 욕망, 그리고 보호 시스템의 붕괴를 해독하는 것은 범죄의 진짜 민낯을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다음 범죄를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범죄 수사는 괴담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피냄새와 땀방울, 그리고 냉혹한 과학이 지배하는 현실이죠. 현장을 직접 뛰어본 제 경험상 범인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현장을 훼손해서 밀실살인으로 위장하려 해도 완벽한 범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미세하게 남겨진 지문 한 조각, 족적, 흩뿌려진 혈흔, 그리고 시반 같은 법의학적 증거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범인의 알리바이를 산산조각 내고 미궁에 빠진 사건을 건져내는 건 결국 집요하게 현장을 파고들어 찾아낸 스모킹 건,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리적 실체입니다. 범인의 마음속에 어떤 악의가 있었든 간에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단죄하는 건 결국 과학의 언어로 번역된 증거들 뿐이라는 거죠. 현장 수사관들의 그 집요한 증거 수집 능력과 과학 수사의 힘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훌륭하죠. 하지만 저는 그 증거가 가리키는 곳 너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찾은 물증은 누가 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 즉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참극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해답은 주지 못하죠. 물리적 단서만으로는 범죄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살인범이 왜 무려 37차례나 흉기를 휘두르는 오버킬을 저질렀는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왜 굳이 새벽에 회칼을 들고 남의 집 문 앞을 지켰는지, 이런 범죄자의 통제력을 잃은 심리와 일그러진 소유욕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사건을 처리할 뿐 범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결함까지 파헤쳐야 비로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어떻게와 왜가 극명하게 부딪혔던 첫 번째 현장으로 가보죠. 2009년에 발생한 강남 70대 노인 잔혹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수사관들을 가장 압도했던 건 현장의 기괴함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반지하 색강에서 70대 할머니가 무려 37차례나 흉기에 찔려 참혹하게 사망했는데 범인이 시신과 방바닥 전체에 밀가루를 잔뜩 뿌려놨습니다. 아, 밀가루를요? 원한도 금전적 목적도 안 보여서 영구 미제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밀가루의 장막을 찢은 건 결국 집요한 과학수사였습니다. 수사팀이 옆집 큰아들의 방 책상 서랍 아주 깊숙한 곳에서 범행에 쓰인 장갑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범인의 DNA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입증해냈거든요. 아무리 밀가루로 현장을 덮고 은폐하려 해도 이 장갑이라는 결정적 물증 하나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단숨에 부숴버린 겁니다. 물증이 침묵을 깨고 진실을 증명한 아주 완벽한 사례죠. 장갑에서 DNA를 찾아낸 수사팀의 쾌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현장 형사님들이 그 장갑이라는 물증에 환호할 때 저는 프로파일러로서 이 사건의 동기를 보고 정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서랍 속 DNA가 사건의 돌파구가 된 건 맞지만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장갑이 아니라 그 끔찍한 행위의 이면에 있습니다. 무려 37차례나 힘없는 노인의 몸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혹한 오버킬의 이유가 고작 PC방 갈 돈 700원을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700원 때문에 37번을 찔렀다. 수많은 살인범을 잡아본 전직 형사인 제가 봐도 그건 참 상상을 초월하는 소름 돋는 동기네요. 동기와 범행 사이의 불균형이 너무 큽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원한이나 금전 목적의 살인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인정 욕구의 결핍과 분노 조절의 실패가 만들어낸 인간의 일그러진 바닥을 날것그들어 보여주는 심리적 폭주거든요. 그 비합리적인 살해 동기와 범죄자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읽어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갑은 그저 범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 이 사건이 지닌 하드보일드한 차극의 무게를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심리적 동기에 대한 분석이 빠지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넌센스로 남게 됩니다. 동기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동기가 아무리 터무니없고 분노로 인한 심리적 폭주가 극에 달했다 하더라도 범행 직후에 범인이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지문과 촉적을 인멸하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주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라면 현장을 수습할 여력조차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범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주 고의적이고 계산적인 훼손을 시도했습니다. 심리학적 동기, 즉 700원의 분노한 광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칫 이 범인이 현장에 남긴 이 치밀하고 교활한 은폐 시도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범죄의 실체를 증명하는 건 결국 그 이성적인 은폐 시도를 뚫어낸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감정적 폭주와 이성적 은폐가 모순된다고 보시는군요. 그 부분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선적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듯 작동하지 않거든요. 37번을 찌르는 끔찍한 폭주 직후에 범죄자 특유의 일시적인 각성과 붙잡힐지 모른다는 원초적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그 두려움이 밀가루를 뿌리는 어설프지만 치밀해 보이려는 은폐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 역시 통제력 상실 이후에 찾아오는 인지적 왜곡을 보여주는 강력한 심리학적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과 반대로 아주 서서히 일상을 조여오면서 시스템의 눈을 피하는 통제와 집착의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정말 뼈아픈 기록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범죄의 심리적 구조와 보호 시스템의 붕괴를 읽어내는 것이 물증을 찾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루포라고 생각합니다. 30대 여성 나래 씨가 전 연인 설 씨의 집요한 감시와 폭행에 시달리다 경찰에 고소를 했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불과 나흘 뒤에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죠. 이 사건의 본질은 혈흔이나 흉기가 아닙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사마저 자신의 통제권 아래 두려는 설 씨의 맹목적인 소유욕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 앞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서류가 얼마나 무력한지, 스마트워치 반납 직후에 4일이라는 사각지대를 시스템이 어떻게 놓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인의 내면과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들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나래 씨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의 한계와 스마트워치 반납 이후의 4일. 그 시스템의 맹점은 분명 안타깝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관의 렌즈로 보면 단순히 맹목적인 집착이나 시스템의 붕괴라는 말로 퉁치기에는 범인의 행위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악랄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게를 두어야 할 부분은 범행의 실행 방식입니다. 설 씨는 새벽 50분이라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가장 방어하기 힘든 그 찰나의 순간을 정확히 노린 거죠. 옷 속에는 이미 회칼을 품고 복도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명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뛰쳐나온 어린 딸과 어머니가 보는 그 앞에서도 참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혹한 상황이었죠? 네, 정말 끔찍했죠. 이것은 우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확고한 살해 의도의 물리적 발현입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건 집착이라는 모호한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회칼의 사전 준비, 새벽의 잠복, 그리고 목격자가 있음에도 망설이지 않은 그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위 양태입니다. 법정에서 이 범인의 극악무도함을 단죄하고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었던 기준 역시 그의 삐뚤어진 소유욕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 남겨진 치밀한 계획성의 물증들이었습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물리적 행위가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은 법적으로 완벽한 접근입니다. 회칼과 새벽 잠복은 부인할 수 없는 치밀함의 증거죠. 하지만 굳이 왜 그 새벽 5시 55분이었을까요? 왜 굳이 가족이 문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그 좁은 아파트 복도였을까요? 이것을 단순한 범행의 구체적 양태로만 건조하게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시간과 공간을 침범함으로써 완벽한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스토커 특유의 가학적 심리가 발현된 순간이거든요. 범죄를 계획하는 물리적 징후 이전에 그 징후를 설계하는 것은 결국 스토커의 왜곡된 인지 구조입니다. 이 심리적 궤적을 추적하지 않고 새벽에 칼을 들고 잠복했다는 행위 자체만 기록한다면 우리는 집착이 어떻게 살인으로 진화하는지 그 변곡점을 예측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그 심리적 변곡점을 짚어내는 프로파일링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아무리 치밀하게 심리적 조작극을 펼치고 완벽한 각본을 짜더라도 결국 물리법칙과 과학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리와 맥락의 한계를 과학이 어떻게 박살내는지 보여준 세 번째 사건, 7보 3거리 위장 교통사고로 가볼까요? 법의학의 승리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군요. 정확합니다.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일가족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뒷좌석에 태고 있던 50대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무려 6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걸려 있었죠. 현장만 보면 눈길에 미끄러진 아주 안타까운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습니다. 생존한 아내와 지인은 완벽한 슬픔을 연기했고 침묵하는 시신만이 유일한 목격자였던 완벽한 밀실 위장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안실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이 완벽한 각본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시반 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중력 때문에 피가 몸의 가장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붉은 얼룩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시반이죠. 차가 뒤집힌 사고라면 시신이 놓인 방향에 따라 시반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학자가 사진을 보니 시반의 형성 패턴과 상처 부위가 교통사고의 물리적 방향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차가 부딪히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 똑바로 누운 채로 사망해 있었다는 과학적 증명입니다. 이 미세한 혈액의 흔적 하나가 6억 원을 노린 기획살인의 장막을 갈기갈기 찢어 밝혔습니다. 수면제 성분 검출과 시반 분석 같은 첨단 법의학 앞에서는 인간이 꾸며낸 어떤 교활한 연기와 기만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전율의 사건 아닙니까? 시반 분석이 이 사건을 뒤집은 스모킹건이었다는 건 100번 동의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몸에 남긴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수면제라는 과학적 증거도 타살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님의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뼈대는 법의학이라는 물리적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관계의 붕괴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진실을 밝혔는데 관계의 붕괴라뇨? 시반이 이 남성이 타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면 왜 타살이 일어났고 누가 이 각본을 짜는지를 증명하는 건 결국 이들의 은밀한 관계망입니다.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 어떤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차를 운전했던 남편의 지인, 그리고 조수석에서 오열하던 아내가 사실은 내연관계였습니다.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기획살인을 둘이서 공모한 거죠. 6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향한 지독한 탐욕, 가장 가까운 아내의 배신, 그리고 조력자와 나는 치밀한 심리적 조작극. 법의학은 그들이 살인을 저지른 방법을 밝혔을 뿐입니다. 이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게 만든 진짜 동력은 탐욕과 치정이라는 심리적 기전입니다. 물리적 증거는 범행의 끝자락에 남겨진 부산물일 뿐, 이 진짜 범죄는 사고가 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이 이 참극을 잉태한 동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으로서 저는 증거를 부산물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치밀한 살인극을 기획하고 보험금을 노렸던 간에 시반과 수면제 반응이라는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내연 관계나 6억 원이라는 보험금 가입 사실은 그저 운 좋게 돈을 챙긴 유가족에 대한 막연한 심증과 의심으로 끝났을 겁니다. 의심스러운 관계망은 수사의 방향을 잡게 해줄 수는 있어도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주지는 않습니다. 범인들이 수면제를 먹이고 차를 들이받는 그 물리적 찰나, 시신의 혈액이 중력을 따라 이동하며 남긴 그 지울 수 없는 흔적. 인간의 마음은 얼마든지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발생하는 법의학적 현상은 절대로 조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해결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을 가리키는 과학에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과학과 법의 학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심증만으로 사람을 벌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과학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도록 질문을 던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사진 속 C반의 이상함을 포착한 법의학자의 그 예리한 시선 역시 아내와 지인의 태도, 눈 내리는 밤의 기이한 사고 정황 등 이 죽음을 둘러싼 맥락이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인간에 대한 통찰에서 출발한 것 아닐까요?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보면 증거와 동기, 과학과 심리는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우리는 현장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을 집요하게 쫓는 동시에 그 흔적을 기어이 남기고만 인간의 비틀린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렌즈를 다시 한번 점검할 시간이 다가왔군요. 오늘 다룬 1급 정보망의 실제 사건 기록들을 돌이켜보며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남 노인살인 사건에서 치밀한 밀가루 은폐를 뚫고 나온 장갑 속의 DNA, 인천 스토킹 사건에서 보여준 새벽 55시의 잠복과 회칼이라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살해 의도의 정황, 그리고 칠보 삼거리 사건에서 완벽한 위장 교통사고의 장막을 단숨에 걷어낸 C반 분석과 수면제 반응까지. 저는 실체적인 물증과 고도의 과학 수사가 어떻게 범죄자들의 완벽해 보이는 기만과 침묵을 깨고 명확한 진실을 토해내는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범인의 마음속 악의가 아무리 깊고 변명과 거짓 눈물이 그럴싸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고 단죄하는 힘은 오직 차가운 과학과 객관적 증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현장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범인을 단죄하기 위해 명백하고 과학적인 물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수사관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훌륭한 결과물이죠. 하지만 제 입장을 다시 요약하자면 범죄의 진정한 이해와 해결은 과학적 증거의 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작 700원이라는 이유로 37차례나 흉기를 휘두른 잔혹성 이면의 결핍과 분노, 경찰의 스마트워치 반납이라는 보호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든 맹목적인 스토킹의 소유욕, 그리고 수면제를 이용한 기획살인 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치정과 탐욕, 이러한 범죄의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해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범인을 교도소에 보낼 순 있어도 내일 벌어질 또 다른 비극을 막아낼 통찰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물증 너머 그 잔혹한 행위를 낳은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과학적 입증이라는 명확한 결과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 동기와 시스템이라는 맥락적 원인을 파고들 것인가? 두 가지 시선이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의 초점이 확연히 다름을 확인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증거의 완결성이 사건 수사의 궁극적인 마침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 심리에 대한 근원적 이해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의 해결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점의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두 가지 시선이 치열하게 교차할 때 범죄라는 어두운 시면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군요. 동의합니다. 하나의 끔찍한 사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차가운 과학이 찾아낸 증거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참극을 기억고 실행하게 만든 인간의 심리와 동기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열어본 이 세 건의 사건 파일들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파고들어야 할 풀리지 않은 더 깊은 어둠과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무게를 어느 쪽에 둘 것인지는 이 담론을 함께 지켜보신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치밀한 과학 수사의 현장과 일그러진 범죄 심리의 이면을 치열하게 교차 분석했던 오늘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파일들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향한 여러분만의 통찰을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